서울의 오래된 심장. 샛별시장의 해, 진력은 언제나 치열한 삶의 냄새로 가득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구수한 빵 냄새.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손님들의 수다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었다. 서리는 그 교향곡 속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작은 쉼표와 같았다. 그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낡은 빵집 옹기 한 조각에 반죽을 치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작은 가게는 서리의 세상 그 자체였다. 그녀는 글자를 몰랐다. 신문에 난 복잡한 글씨도, 버스 정류장의 노선도도 그녀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그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따뜻한 손이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난 빵은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서리 아가씨, 오늘 찐빵도 끝내주네. 고마워요, 아저씨. 내일은 더 맛있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단골 야채 가게 주인의 칭찬에 서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고된 삶에 달아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샘물 같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글자를 읽는 대신 사람의 눈을 읽었고 세상의 소식을 듣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다. 저녁이 되자 예고도 없이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장의 소음은 빗소리에 잠식되었고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리는 가게 앞 천막을 내리며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남은 것은 투박한 모양의 통밀빵 한 덩이뿐. 그녀의 저녁 식사였다. 같은 시각 샛별시장 근처의 도로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천마그룹의 회장 권희주는 관자놀이를 짓누르며 눈을 감고 있었다. 지독한 편두통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었다.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에서 그는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왔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복 동생과 그를 지지하는 늙은 여우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의 세상은 무색, 무취, 무미우웨였다. 10년 전, 끔찍한 사고 이후로 그는 미각을 완전히 잃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에게 그저 씹어야 할 고무덩어리, 혹은 넘겨야 할 영양제일 뿐이었다. 맛을 잃자. 그의 삶 역시 맛을 잃었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온기를 잃었고, 감정을 잃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냉혹한 승부욕만이 그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젠쟁! 두통이 극에 달하자 그는 숨이 막혀왔다. 꽉 막힌 도로, 차 안의 답답한 공기,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글쎄워. 하지만 회장님, 여긴 세우라고 했다. 운전기사는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권희주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값비싼 수트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샛별시장의 후미진 골목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과는 동떨어진 낡고 축축한 어둠이 내려앉은 곳. 그는 힘없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평소의 냉혹한 총수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사라진 암흑 속으로 그렇게 침잠하고 싶었다. 침잠하고 서리는 가게 문을 닫고 낡은 우산을 펼쳐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을 통과해야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형체가 들어왔다. 노숙자인가? 비를 타 맞고 어쩌나.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세상은 흉흉했고 할머니는 늘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남자의 모습은 그녀의 경계심보다 측은지심을 먼저 자극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남자는 생각보다 젊었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입고 있는 옷은 평범한 노숙자의 것과는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힘겨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남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서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저렇게 슬픈 눈은 처음 보았다.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다. 서리는 자신이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다. 아니, 한 가지 있었다. 서리는 품에 안고 있던 종이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통밀빵 한 덩이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저녁 식사.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빵을 반으로 쪼갰다. 그리고 더 큰 쪽을 남자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배가 고프면 더 서러운 법이니까요. 권희주는 멍하니 눈앞에 빵을 바라보았다. 웬 낯선 여자가 자신에게 빵을 건네고 있었다. 그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고픔이라는 감각 자체를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빵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온기와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한 입 베어 물었다. 질겅.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섬유질 덩어리. 언제나와 같은 무의미한 저작 활동.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혀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맛이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각. 고소한 밀의 단맛. 아주 희미한 소금의 짠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의 맛. 그것은 단순한 미각의 작용이 아니었다. 빵을 만든 사람의 진심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혀를 통해 그의 심장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는 듯한 기적적인 체험이었다. 권희준의 눈이 거세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손에 들린 빵과 눈앞의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온몸의 신경이 되살아나는 듯한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머리를 짓누르던 지독한 편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저기요. 자신의 빵을 든 채 넋이 나간 듯한 남자의 모습에 서리는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권희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이 여자에게 물어야 했다. 이 빵은 무엇인지, 당신은 누구인지. 하지만 그의 입은 지난 10년간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탓에 바보처럼 열렸다 다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럼 힘내세요. 서리는 그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고쳐 쓰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작은 선행일 뿐이었다. 잠깐! 권희준이 뒤늦게 그녀를 불렀지만 서리는 빗소리에 묻혀 듣지 못한 채 이미 골목의 모퉁이 너머로 사라진 후였다. 정적이 흘렀다. 골목 안에는 쏟아지는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소리, 그리고 손에 들린 빵 한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홀린 듯이 남은 빵을 마저 먹었다.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사라져버린 기적의 맛을 필사적으로 기억하려 애썼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를 찾아 헤매던 비서와 경호원들이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회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들은 흠뻑 젖은 채 빵 조각을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회장의 모습에 경악했다. 하지만 권희주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자야 한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그 여자. 자신에게 10년 만에 맞들 선물한 기적과도 같은 그 여자를 반드시 다시 찾아야만 한다. 그날 밤 서울의 잠 못 드는 도시 위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 여자에게는 고된 하루의 끝을 알리는 평범한 밤비였지만 한 남자에게는 잿빛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이 번지기 시작한 운명의 밤비였다. 모든 것은 그렇게 따뜻한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천마그룹의 심장부인 40층 회장실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권희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혀끝에는 어젯밤의 기적 같았던 빵의 온기가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있었지만
그가 먹은 아침 식사는 여느 때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톱밥 덩어리일 뿐이었다. 한 번 맛본 기적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조급해졌다. 코아슬 양, 그의 부름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최민준 실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가왔다. 최 실장은 지난 5년간 권희준의 수족이 되어 그의 모든 명령을 수행해온 유능한 비서였다. 어젯밤 내가 샛별시장 근처에 있었다. 네, 회장님. 기록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다. 내게 빵을 줬지. 권희준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무적으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아 최 실장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회장이 시장에서 여자에게 빵을 얻어먹었다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다. 인상착의나 다른 정보가 있으십니까? 기억나지 않아. 권희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둡고 비가 왔어.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 20살 전후로 보였고.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 CCTV를 확보하고 탐문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것은 명령이었다.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막막한 임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권희준이 내린 명령은 불가능할지라도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천마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전략기획실은 발칵 뒤집혔다. 수조 원짜리 M&A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엘리트 직원들이 난데없이 샛별시장 빵준 여자 찾기라는 황당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은 시장의 모든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시작했다. 천마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고작 여자 한 명을 찾기 위해 총동원된 것이다. 권희준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평소라면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분초를 쪼개 썼을 그였지만 오늘따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빵맛과 희미한 기억 속 여자의 얼굴로 가득했다. 그것은 진짜 맛이었을까? 아니면 고통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그는 최고급 호텔의 주방장이 만든 샌드위치를 입에 넣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접시를 벽으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쩌면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빵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초회 실장에게 다시 지시했다. 샛별시장의 모든 빵집을 조사해 어제 팔았던 통밀빵 전부 다 사와. 몇 시간 뒤 그의 집무실에는 서울 시내의 네로라 하는 빵집들에서 공수해온 수십 종류의 빵들이 산처럼 쌓였다. 하지만 그 어떤 빵에서도 어젯밤의 그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한 밀가루 덩어리일 뿐이었다. 젠장, 그는 절망했다. 기적은 정말 하룻밤의 꿈이었던가.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쳐있던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권희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차를 대기시켰다. 최 실장이 건넨 보고서에는 설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성도 없는, 고와 글자를 모르는 문맹, 온기 한 조각이라는 작은 빵집을 운영.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가난한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문맹의 고아라. 그렇다면 다루기 쉽겠군. 권희준은 그렇게 생각했다. 돈이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었다. 그는 직접 샛별시장으로 향했다. 어제와는 다른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와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그의 검은 세단이 낡은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키며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온기 한 조각이라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간판 앞에서 멈춰섰다. 가게 안에서 어젯밤에 그 여자가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어리고 앳되었다. 밀가루가 묻은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 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하는 모습에서는 묘한 꿋꿋함이 느껴졌다. 서리는 가게 앞에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림자처럼 긴 다리,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숨 막힐 듯한 존재감. 어젯밤 비에 젖어 있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권희주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서론 없이 본론을 말했다. 어젯밤 나한테 빵을 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리는 그제야 그가 어젯밤에 그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놀라움과 당혹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무시한 채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진열대 위로 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돈다발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어젯밤 빵 값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빵이 필요해. 가게를 통째로 사주지. 아니, 이 가게뿐만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물이든 집이든 뭐든 사주겠다. 조건은 하나. 넌 오늘부터 내 개인 제빵사가 되는 거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의 세상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고 거절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서리가 감격에 겨워 울며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진열대 위에 돈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 돈이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비가 새는 낡은 집을 수리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돈 봉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권희준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차가운 소유욕과 가난한 그녀를 향한 오만한 동정심만이 가득했다. 서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경멸당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내밀었던 것은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온기,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것을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심을 돈으로 값을 매기고 있었다. 돌아가세요. 서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권희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 돈색 가지고 돌아가시라고요. 서리는 돈 봉투를 밀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저는 제 친절을 판 적 없어요. 어젯밤에 빵을 드린 건 아저씨가 너무 아파 보이고 배고파 보여서였어요. 그건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맑고 깨끗한 눈동자 앞에서 권희주는 난생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제 빵은 아무한테나 팔지 않아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 빵에 담긴 온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팔 수 없어요. 그러니 어서 돌아가 주세요. 전 가게 문 닫아야 하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권희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거절. 그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수많은 기업 회장들과 정치인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 글자도 모르는 가난한 계집애가 감히 그의 제안을, 그의 돈을 거절했다. 분노가 치밀어야 마땅했다. 당장 이 가게를 부수고 그녀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 대신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당혹감과 기묘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이 여자가 미치도록 궁금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가냘프지만 꿋꿋한 어깨,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정직한 손,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균열을 낸 작지만 단단한 존재, 권희주는 깨달았다. 이 여자를 손에 넣는 것은 기업 하나를 인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임을. 그의 입가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잠들어 있던 승부욕이 아주 오랜만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빵의 맛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설이라는 여자,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의 시작이었다. 권희준의 거절당한 제안은 그의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잔잔한 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샛별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다. 다음 날부터
서리의 작은 빵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밀가루 도매상이 갑자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가게의 낡은 전기 시설을 문제 삼아 구청에서 단속반이 들이닥쳤고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며 경고장을 붙이고 갔다. 문제는 서리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눠주던 옆집 식당은 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고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던 야채 가게 아저씨는 노점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샛별 시장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서리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 자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 때문에 이웃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천마그룹의 본사 건물을 찾아갔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차가운 성체와 같았다. 허름한 옷차림의 그녀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권희준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이 쉬어라 외쳤다. 소란을 보고받은 권희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서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울의 정형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거대한 집무실에서 서리는 처음으로 권력의 무게를 실감했다. 권희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지? 그는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제발 멈춰주세요. 서리의 목소리가 애원처럼 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일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시장 사람들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진작 그랬어야지. 권희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고용 계약서다. 읽어보고 서명해. 서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 그녀에게는 암호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 저는 글자를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권희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놀라는 기색은 아니었다. 이미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너 상관없어. 어차피 내용은 내가 말한 것과 같으니까. 지장 찍어.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에 엄지손가락을 묻혔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설이라고 적힌 칸 아래에 붉은 낙인을 찍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자존심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노예의 낙인이었다. 그렇게 서리는 그날부로 온기 한 조각의 주인이 아닌 권희준의 개인 제빵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짐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의 차가운 성체, 펜트하우스로 끌려가듯 들어가게 되었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회색과 검은색,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상자였다.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미니멀한 가구들,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 서리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 집의 총괄 집사인 박 여사였다.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을 입은 그녀는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앞으로 내 지시에 따라야 할 거다. 이 집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용납 못하니 명심하거라. 박 여사의 첫인사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서리를 이 집의 고고한 품격을 해치는 더러운 침입자로 규정했다. 서리에게 주어진 방은 그녀가 살던 집보다 몇 배는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창문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진짜 시련은 주방에서 시작되었다. 권희준의 주방은 웬만한 레스토랑보다 더 크고 전문적이었다. 최신식 오븐과 조리기구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온갖 종류의 수입 식재료들. 하지만 서리는 그 앞에서 만견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용기에는 그녀가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다. 밀가루의 종류도 수십 가지였고 설탕과 소금, 베이킹 파우더가 담긴 용기는 모양까지 똑같았다.
회장님께서는 매일 아침 갓 구운 빵을 원하신다. 내 실력을 한번 보지.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감시하듯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억과 감에 의존해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후각과 촉각을 총동원해 재료들을 구분하려 애썼다. 첫 번째 실수는 소금과 설탕에서 나왔다.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그녀는 비슷한 질감의 두 가루를 혼동하고 말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정성을 다해 반죽을 하고 빵을 구웠다.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겉모습은 완벽했다.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퍼졌다. 하지만 그 빵을 한 입 베어 문 권희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맛을 느끼지 못했지만 끔찍할 정도의 짠맛이 혀를 마비시키는 불쾌한 감각은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뭐지? 그의 차가운 물음에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아이를 주방에 들인 것부터가 잘못이었지요? 글도 모르는 아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서리의 심장에 박혔다. 권희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아프고 무서웠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일부러 서리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날 해야 할 일과 주의사항을 길게 적은 메모지로 남겨두었다. 서리는 까만 글씨 앞에서 몇 시간이고 만견히 서 있어야 했다. 그녀는 눈치껏 일을 처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수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멍청하다, 게으르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서리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왁자지껄한 시장에서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빵 굽는 솜씨가 그녀의 언어였다. 하지만 이 차가운 성 안에서 글자를 모른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낙인이었다. 그녀는 말을 잃어갔고 웃음을 잃어갔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거대한 주방에 홀로 남아 빵을 굽는 시간이었다. 그때만큼은 박 여사의 감시도 권희준의 차가운 시선도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오직 손의 감각과 마음의 소리에만 의지해 빵을 만들었다.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이 반죽에 스며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빵은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애틋한 맛을 냈다. 어느 날 밤, 권희주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 말고 주방으로 향했다.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구수한 빵 냄새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냄새를 맡을 수는 없었지만 그 냄새는 그의 기억 속 어딘가를 자극하는 묘한 힘이 있었다. 주방 안, 서리는 커다란 식탁에 앉아 갓 구워낸 따뜻한 빵 한 덩이를 앞에 둔 채 졸고 있었다. 고된 하루에 지쳐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었다.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아기 새처럼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권희준의 시선이 그녀 앞에 빵에 닿았다. 며칠 전의 소금빵과는 다른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빵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빵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10년 전 잃어버렸던 그 맛, 시장 골목에서 흠뻑 젖은 채 맛보았던 그 기적의 맛이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그의 혀끝에서 되살아났다. 고소함, 달콤함, 그리고 가슴 저미는 애틋한함. 그는 잠든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지친 얼굴, 밀가루가 묻은 작은 손, 그는 깨달았다. 맛의 비밀은 레시피나 재료가 아니었다. 바로 그녀, 서리 자신이었다. 그녀의 마음, 그녀의 영혼이 빵에 스며들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감정의 싹이 텄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아주 희미한 죄책감. 그는 자신이 이 재능 있는 아이를, 이 순수한 영혼을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의 정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서리가 구워낸 빵의 온기만이 차가운 주방을 희미하게 두고 있었다.
서리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에 익숙해질 무렵 그곳에 새로운 한기가 들이닥쳤다. 대한민국 삼선 국회의원의 딸이자 SJ그룹의 외동딸인 윤채경.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쥔 오만하고 아름다운 여자. 그녀는 지방길이 정해놓은 권희준의 약혼녀였다. 윤채경은 예고도 없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녀는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차에 마치 이곳의 안주인인 양 거만하게 들어섰다. 그리고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서리를 발견했다. 어머, 이 아이가 그 빵 굽는 애. 채경은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한 호기심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하찮은 것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시장에서 데려왔다더니 정말 촌스럽네. 이준 씨도 취향이 참 특이하다니까. 그녀는 서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박 여사에게 말했다. 서리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싸울 힘도 자격도 없었다. 그때 외출해서 돌아온 권희준이 들어섰다. 여긴 어쩐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채경을 향해서도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채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하게 그의 팔에 매달렸다. 자기 보러 왔지. 마침 우리 아빠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 자기도 꼭 와야 해. 파트너는 당연히 나고. 권희준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천마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녀의 아버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알았어.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순간 채경의 시선이 서리에게로 향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봤지 내까지 꽤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채경은 서리를 자신의 장난감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시로 펜트하우스를 드나들며 서리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트집을 잡았다. 서리가 만든 빵을 맛보더니 이런 건 길거리개나 주는 음식 아니야 라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서리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운명의 자선 파티 날이 다가왔다. 권희준은 뜻밖에도 서리에게 파티에 함께 갈 것을 명령했다. 왜? 제가 가야 하죠. 윤채경이 너도 초대했으니까 내 개인 제빵사 자격으로 참석해서 파티에 쓰일 디저트를 총괄하라고 하더군. 그것은 채경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서리는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부권이 없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별들의 바다처럼 화려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서리는 주방 보조용 유니폼을 입은 채 거대한 주방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디저트를 준비했다. 연회장의 화려함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행사의 주최자인 윤채경이 우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채경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저희 천마 재단에서 후원하는 한 학생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에는 가난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주방 쪽을 향해 손짓했다. 이런 의미 있는 편지는 특별한 분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파티에 맛있는 디저트를 책임져 주신 권희준 회장님의 개인 제빵사 서리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리에게로 쏠렸다. 서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 돼. 제발.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권희준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혼녀의 선한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서리를 향해 고갯짓했다. 올라가. 그의 눈빛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다. 서리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호기심과 흥미를 담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그녀는 길 잃은 미아처럼 서 있었다. 채경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예쁜 리본이 묶인 편지를 서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서리 씨.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서리 씨의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춤을 추는 듯한 기호들의 나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글자들을 해독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시간이 흘렀다. 연 회장을 가득 채웠던 기대감은 점차 의아함으로 그리고 웅성거림으로 변해갔다. 왜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나? 서리의 등 뒤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때 채경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걱정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어머, 서리 씨. 혹시 몸이 안 좋아요? 아니면 혹시?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뒤에 올 끔찍한 단어를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리의 어깨를 감싸며 마치 위로하는 척하며 속삭였다. 글자를 못 읽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연 회장에는 폭탄이 터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참지 못하는 낄낄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곧 전염병처럼 번져 연 회장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조롱의 파도가 되었다. 세상에, 문맹이라고. 권희준 회장은 대체 저런 애를 어디서 데려온 거야? 수준하고는 비웃음 소리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리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숨겨왔던 가장 깊고 아픈 상처가 만천에 까발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떨어뜨리고 무대 아래로 도망쳤다. 그녀는 사람들을 밀치고 울면서 연 회장을 뛰쳐나갔다. 등 뒤로 들려오는 잔인한 웃음소리가 그녀를 끝까지 따라왔다. 권희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서리를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명성에 감히 흠집을 낸 서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윤채경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서리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소유물이 망가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연 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서리를 찾아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아일리오나, 차가운 명령. 그는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차에 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얼음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서리는 창밖의 불빛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권희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내가 너에게 바란 건 단 하나였어. 내 눈앞에서 거슬리지 말고. 나를 망신시키지 말라는 것. 그런데 넌 고작 그것 하나도 해내지 못했군. 그의 말에는 일말의 위로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하나의 장식품, 하나의 물건일 뿐이었다. 감정도 상처도 없는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감옥에서 이 잔인한 남자 곁에서 살 수 없다고.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설령 다시 지긋지긋한 가난 속으로 돌아갈지라도 그곳에는 최소한 그녀의 존엄성은 남아있을 터였다. 그날 밤 서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연 회장에서 들었던 잔인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수치심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잠드는 순간마다 그녀의 심장을 찔러댔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이 화려한 감옥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권희준이 사준 값비싼 옷들을 모두 벗어두고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작은 짐가방에는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몇 가지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 떠나기 전 그녀는 침대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녀는 글자를 쓸 수 없었기에 대신 그림을 그렸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빵 한 덩이. 그리고 그 옆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
그동안의 음식값입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매일 청소를 하며 봐두었던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자유. 하지만 그 끝에는 막막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갈 곳은 없었다. 그저 익숙한 샛별 시장의 냄새가 그리울 뿐이었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서재에서 밤새 일을 하고 있었다. 파티에서의 불쾌한 기억을 일로 잊으려 했지만 자꾸만 무대 위에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고 있던 서리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속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도 서리는 내려오지 않았다. 박 여사가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회장님, 서리 그 아이가 아무래도. 권희주는 불길한 예감에 직접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텅 빈 방, 단정하게 정돈된 침대,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그림 한 장. 그 조악한 그림을 보는 순간 권희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무지 우스를 경멸하고 비웃었던 바로 어제. 그 무지가 만들어낸 서툰 작별 인사는 그 어떤 날카로운 비수보다 아프게 그의 양심을 찔렀다. 그는 즉시 보안실로 달려가 CCTV를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작은 어깨를 웅크린 채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서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을 낯선 공포가 휩쌌다. 그것은 단순히 유용한 도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잿빛 세상에 유일한 맛들 선물했던 그 기적의 원천이 영원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자, 대기시켜. 당장. 그는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았다. 미친 사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가 향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서리는 샛별시장을 향해 힘없이 걷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푸른 새벽빛 아래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기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 세단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차에서 내린 것은 분노와 다급함이 뒤섞인 얼굴을 한 권희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에는 오직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싫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허락 없이는 못 가. 계약이요. 서리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깟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부서진 마음을 붙여줄 수 있나요?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빵 굽는 기계가 필요할 뿐이죠. 다른 사람을 구하세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그 순간 권희준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서리는 걸음을 멈췄다. 아니야, 방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의 자존심, 그의 오만함, 그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진심을 꺼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맛을 못 느껴. 나는. 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0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 그 후로 나는 세상의 모든 맛을 잃었어. 아무것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해. 음식은 그냥 씹어야 하는 고무일 뿐이야. 내 세상은 그냥 잿빛이야.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서리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처절한 비밀, 그의 고통이 그녀의 고통과 공명하며 가슴을 울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 만든 빵은, 당신이 한 음식은 맛이 느껴져.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다정한 맛이. 그게 내 잿빛 세상의 유일한 색깔이야. 유일한 온기라고. 그는 서리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널 잃을 수가 없어. 널 잃으면 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동트기 전의 새벽 공기가 그들의 상처를 감싸는 듯했다. 서리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대신 그 자리를 동질감과 깊은 연민이 채웠다. 그 역시 자신처럼 상처 입고 외로운 영혼일 뿐이었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어젯밤 미안했어. 나도 알아. 내 상처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나는 바보였어.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러니 다시는 글자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앞으로는 내가 가르쳐 줄게. 글자. 서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의 선생이 되어주겠어. 그러니 도망가지 마. 내 곁에 있어줘. 그것은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한 남자가 상처 입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서툴지만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길을 잃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리는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후회와 간절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작고 밀가루가 묻어나는 손을 들어 그의 손 위로 포겠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두 개의 부서진 영혼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기로 하는 위태롭고도 절실한 약속이었다. 차가 다시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떠날 때와는 다른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온기가 차가운 차 안을 감돌고 있었다. 그날 새벽의 위태로운 약속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기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권희준과 설이, 주인과 고용인, 채권자와 채무자로 얽혔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선생과 제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첫 수업은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2층 높이의 벽면을 가득 메운 수만 권의 책들. 설이는 그 압도적인 지식의 성차의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에게 책은 평생 동안 넘을 수 없는 벽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권희주는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의 행동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검토하던 그가 어린아이용 한글 학습책 한 권을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자, 시작하지. 이건 기억이라고 읽는다. 따라해봐.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묵직한 수치심이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가 버린 것이다. 왜 그러지? 저는 너무 멍청해서 못 배울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그런 맛을 낼 수 있나? 권희주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당신의 손은 천재야. 그러니 머리도 할 수 있어.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그의 서툰 위로에 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손에 익은 밀가루 반죽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설고 딱딱한 감촉이었다. 그렇게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서재의 불은 환하게 밝혀졌다. 권희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한 선생이었다. 그는 서리의 서툰 글씨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고 더디게 외우는 그녀를 보고 혀를 차기도 했다. 이건 논리가 아니야.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고. 그의 윽박지름에 서리가 움찔 몸을 떨었다. 그 순간 권희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르치던 엄격한 피아노 선생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어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군, 다시. 그는 서툴지만 인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설이는 놀라운 속도로 글자를 흡수했다. 그녀는 비록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 글자를 배우는 것은
그녀에게 캄캄한 세상에 창문을 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서리는 마침내 비뚤비뚤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Zuri. 종이 위에 놓인 자신의 이름을 보고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긴 것이다. 그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기쁨의 미소를 본 순간 권희준의 얼어붙은 심장 한 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서리는 그를 위한 야식을 만들었다. 그녀가 만든 따뜻한 수프나 갓 구운 빵을 먹을 때면 권희준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맛을 느끼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미각을 되돌리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서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가 행복할 때 그의 혀도 행복을 느꼈다. 서재에서의 밤은 더 이상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리는 시장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권희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아, 회장님은 왜 맛을 잃게 되셨어요? 어느 날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희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상처였다. 16살 때였어.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지. 끔찍한 사고였어. 나는 살아남았지만 어머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날의 고통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 충격으로 모든 감각이 무뎌졌어. 맛도, 행복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됐지.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의 서툰 위로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더 깊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자신이 밉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보는 또 다른 차가운 눈이 있었다. 이 천마그룹의 부회장이자 권희준의 이복 동생인 최진혁. 그는 언제나 형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꼬리표는 그를 영원한 이인자로 만들었다. 그는 권희준을 끌어내리고 천마그룹을 차지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최진혁은 최근 권희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갑던 형이 변했다. 그의 보고서에는 감정적 동요,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같은 단어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설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있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영상을 몰래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권희준은 설이의 서툰 글씨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웃음. 최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감정 없는 기계인 줄로만 알았던 형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니.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사랑에 빠진 인간은 약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저 계집애에 대해 알아봐. 과거, 가족,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최진혁은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형의 유일한 약점이 될 저 여자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야 했다. 서재에서의 수업은 계속되었다. 서리는 이제 제법 긴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서재의 수많은 책 중 가장 얇은 동화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헤이, 헤스, 님은 다, 드스, 다드스, 헤스, 스페, 니다. 헤스님은 따뜻했습니다. 그 평범한 문장이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권희주는 마치 정말로 따뜻한 햇살이 자신의 심장을 내리쬐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멍하니 책을 읽고 있는 서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빛나고 있었다. 지식의 빛.
희망의 빛?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세상을 다시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나고 권희주는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 요즘 조금 이상해요. 자꾸 웃음이 나요. 그의 입가에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아주 조금 드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었다. 보고서의 맨 마지막 장. 특이사항을 안에 적힌 단 하나의 단어에 그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올라갔다. 무마행웬망. 그는 완벽한 무기를 찾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기로 언제, 어떻게 형의 심장을 꿰뚫을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서재에서의 밤이 깊어질수록 권희준의 세상은 서서히 색을 되찾아갔다. 그가 가르쳐주는 글자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서리를 보며 그는 난생 처음으로 보람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서리가 구워내는 빵의 맛은 날이 갈수록 풍부해졌고 이제 그는 제법 다양한 맛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변화는 그룹 임원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만년 빙산 같던 회장의 얼굴에 아주 가끔 희미한 미소가 스친다는 놀라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서리가 단지 자신의 미각을 되살리는 치료제나 펜트하우스의 비밀스러운 제빵사로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세상이 그녀의 진가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그녀의 무지 뒤에 숨겨진 눈부신 재능을 그가 처음 알아보았던 것처럼 모두가 인정해 주기를 갈망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구원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골든 리본 베이킹 챔피언십에 참가 신청서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서리는 신청서에 그려진 밀짚 모자 로고만을 알아볼 수 있었다. 베이킹 대회야 대한민국 최고의 제빵사를 뽑는 곳이지. 여기에 당신이 나가는 거다. 네, 제가요? 말도 안 돼요. 전 글자도 겨우 읽는데. 어떻게 그런 큰 대회에... 뭐? 서리는 겁에 질려 손사래를 쳤다. 권희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당신은 글자로 빵을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들지,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 규칙을 읽고 서류를 준비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당신은 그저 최고의 빵을 만들기만 하면 돼.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 테니. 그의 진지한 눈빛에 서리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두려움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다. 대회는 예상대로 험난했다. 1차 예선 주제는 추억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화려한 기술과 값비싼 재료로 만든 케이크와 타르트를 선보일 때 서리는 투박한 모양의 쑥 찐빵을 내놓았다. 할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던 그녀의 가장 따뜻한 추억이 담긴 빵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볼품없는 모양새에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변했다. 빵 속에는 쑥의 향긋함과 달콤한 팥소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움의 맛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예상을 깨고 당당히 예선을 통과했다. 그녀는 대회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언론은 샛별시장에서 온 무명의 천재, 할머니의 손맛을 재현한 신데렐라와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그 빛이 밝을수록 그녀를 겨냥하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최진혁과 윤책영은 서리의 예선 통과 소식을 듣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저 천한 것한테 대체 무슨 재주가 있다는 거야. 윤책경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재주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야. 최진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중요한 건 형님이 저 계집애한테 단단히 빠져 있다는 거지. 저 계집애가 망신을 당하면 그건 곧 권희준의 망신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서리를 끌어내릴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이용해 대회 관계자 중 한 명을 매수했다. 그리고 결선 대회를 준비하는 서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2차 본선 주제는 새로움이었다. 서리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녀는 권희준이 읽어주는 요리책 속에서 수많은 현대적인 기술과 레시피를 접했지만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흑미와 막걸리, 그리고 꿀을 이용한 발효빵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글자를 몰라 캄캄했던 자신의 인생 흥미에 전통 막걸리의 지혜와 아주 가끔 찾아왔던 달콤한 순간 꿀을 더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맛을 빚어내는 것. 그녀는 이 빵에 달빛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문제는 발효 과정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쫄깃하고도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온도와 습도 조절이 필요했다. 그녀는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반죽을 버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좌절했다. 온도계나 저울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어때 훨씬 쉬울 텐데. 권희준이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숫자를 믿지 않아요. 제 손을 믿어요.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진짜 맛은 손끝에서 나온다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반죽의 미세한 변화를 손끝으로 느끼고 냄새로 발효 상태를 확인했다. 마침내 수백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완벽한 달빛빵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맛을 본 권희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빵보다도 복합적이고 깊은 맛을 냈다. 서리는 성공적으로 2차 본선을 통과하고 3명의 최종 후보가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다. 최진혁이 매수한 관계자는 서리의 달빛빵 레시피와 그녀의 독특한 발효 과정을 몰래 촬영하여 그에게 넘겼다. 최진혁은 그 자료를 들고 프랑스로 날아갔다. 그는 과거 화려한 명성을 누렸지만 도박과 스캔들로 몰락한 늙은 파티시에 장 피에르를 찾아갔다. 이 레시피, 당신이 젊은 시절 비밀리에 만들었던 비장의 레시피라고 세상에 발표해 주시오. 이것이 그 증거요. 최진혁이 내민 것은 전문가를 고용해 만든 가짜 요리 노트와 낡아 보이게 조작한 사진들이었다. 그 안에는 달빛빵과 거의 흡사한 클레르 드 린, 클레르 드 룬이라는 이름의 빵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 성공하면 당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소. 악마의 거래 앞에 늙은 요리사의 양심은 힘없이 무너졌다. 결선 대회를 하루 앞둔 밤, 서리는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떨리나 어느새 다가온 권희준이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다. 조금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최고야. 권희준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이미 나에게는 우승자야. 그의 따뜻한 말에 서리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권희준을 향해 돌아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거지. 당신의 진가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오고 갔다. 아주 가까운 거리. 권희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최 실장의 다급한 보고였다. 분위기는 깨져버렸다. 같은 시각 최진혁은 파리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장피에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전 세계는 새로운 천재의 탄생이 아니라 파렴치한 표절범의 추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서리의 꿈을 짓밟을 잔인한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풋풋한 감정의 시작 앞에서 설레고 있을 뿐이었다. 결선 무대의 조명은 그 어떤 별빛보다 밝고 뜨거웠다. 수백 명의 관객, 수십 대의 카메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제빵사라는 명예. 서리는 그 모든 무게 앞에서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단 한 사람. 권희준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믿음이. 그녀에게는 세상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다.
결선의 주제는 나의 인생을 담은 빵이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달빛빵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긴장감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에게 주방은 전쟁터가 아니라 가장 안락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흑미 가루와 꿀, 막걸리가 어우러져 그녀의 인생과도 같은 반죽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한편의 우아한 무용처럼 보였다.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그녀의 독특한 방식에 매료되었다. 저울이나 계량컵 하나 없이 오직 손의 감각과 냄새에만 의지하는 모습.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다. 마침내 오븐에서 달빛빵이 모습을 드러냈다. 깊은 밤하늘을 닮은 검은 빵 위로 꿀에 절인 견과류가 별처럼 반짝였다.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무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시식의 시간이 왔다. 심사위원들은 경건하게 빵을 한 조각씩 맛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감탄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놀랍군요. 이런 맛은 난생 처음입니다. 단순한 빵이 아니야. 이건 이야기가 담겨 있어. 심사위원장인 명인 제빵사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달빛 같은 맛이군요. 희망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맛일 겁니다. 모두가 서리의 우승을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노승진 위원이 갑자기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최진혁에게 매수된 사람이었다. 잠깐만요, 이 맛, 이 기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노 위원은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프랑스의 늙은 파티시에 장피에르의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장피에르는 매우 슬프고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오늘 도둑맞은 제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클레르드 루인이라는 빵은 제가 젊은 시절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했지만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던 저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한 어린 한국인 인턴이 이 레시피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대회에서 제 빵이 도용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노 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작된 장피에르의 비밀 노트 사진들과 관련 서류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들은 서리의 달빛빵이 명백한 표절작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서리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서리 씨, 심사위원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장피에르의 것이라는 레시피 노트를 서리에게 건넸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알아볼 수 없는 프랑스어와 필기체로 휘갈겨 쓴 한글이 가득했다. 그녀는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와의 대답이 없으시죠? 이 레시피에 대해 설명하고 당신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반박해 보시죠. 노 위원이 그녀를 몰아붙였다. 아, 아니에요. 서리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저는 저런 사람 몰라요. 저 빵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항변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너무나도 힘이 없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파렴치한 표절범의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객석은 싸늘하게 식었다. 천재의 탄생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다. 윤채경은 객석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의 희열로 번뜩이고 있었다. 권위주는 주먹을 꽉 쥔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회장님, 지금입니다. 여기서 저희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지 않으시면 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할 겁니다. 주계도 영향이 최 실장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권희준의 이복 동생인 최진혁 부회장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희 천마 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논란을 일으킨 서리 씨와의 모든 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그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최진혁이 서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권희준 역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이 스캔들에서 발을 빼고 저 가련한 제빵사를 버릴 것인가?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다. 권희준은 무대 위. 세상의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하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서 있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밤 파티에서 수치심에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종이에 쓰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던 그 맑은 눈빛을 떠올렸다. 회사, 명예, 주가.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졌다. 지금 그의 눈에는, 그의 세상에는 오직 저 여자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심사위원장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안타깝지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상 서리 씨의 수상을 암근 얼음처럼 차갑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은 목소리, 권희준의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절망에 빠진 서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권희준이 무대 위로 올라와 서리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의 행동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여자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최진혁과 윤책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한 남자가 다음 순간 무슨 행동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권희준은 서리의 귓가에 나지막이. 하지만 그녀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힘주어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서리의 세상 끝에 서 있던 것 같던 공포가 조금씩 물러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권희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소란스럽던 연 회장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표절은 예술가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중대한 의혹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재능과 인생을 거짓으로 짓밟으려는 시도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는 심사위원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레시피는 종이 위에 쓰인 글자와 숫자의 나열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은 창작자의 영혼과 손끝에 담겨 있는 법이지요. 이 자리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두의 눈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기회를 주시길 제안합니다. 그는 서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리 씨는 지금부터 눈을 가린 채로 처음부터 다시 달빛방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녀의 재능이 훔친 종이 한 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결과는 달라지겠지요. 진실을 가려낼 이 도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최고의 드라마를 원하는 언론과 진실을 궁금해하는 관객, 그리고 공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심사위원들 모두가 그의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외쳤다. 그렇게 합시다. 무대는 순식간에 서리만을 위한 조리대로 변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천으로 눈이 가려졌다. 눈앞이 캄캄해지자 다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때 권희준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 위를 덮었다. 당신은 눈으로 빵을 만들지 않아. 손으로, 마음으로 만들지. 당신의 손과 마음을 믿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주문이 되었다.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무대 위에서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눈을 가린 서리는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막힘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흑미 가루의 미세한 입자감을 느끼고 꿀의 점도를 정확히 가늠했다. 그녀는 코로 반죽의 발효 상태를 확인했고 귀로 오븐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요리가 아니었다. 신들린 예술가의 퍼포먼스였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경배하듯 지켜보았다. 권희주는 그 모습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반주기 5분에 들어갈 무렵 권희주는 객석에 앉아있던 최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약속된 신호였다. 최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스크린을 제어하는 방송실을 향해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후 서리의 손을 클로즈업하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연 회장이 술렁이는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나타난 것은 최 실장의 얼굴이었다. 최종 심사가 진행되기 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인천공항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최진혁 부회장이 프랑스에서 온 늙은 파티시에 장 피에르를 은밀하게 만나 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심사위원인 노승진 위원이 최진혁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는 장면. 그리고 윤책영이 대회 주방의 한 직원을 매수하여 서리의 레시피를 몰래 빼돌리라고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모든 음모의 전말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만천에 공개되고 있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책영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주변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최진혁은 분노와 모멸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 무대 위에 권희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권희준! 네, 이 자식! 그의 분노의 외침은 이미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소란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땡! 맑은 소리와 함께 5분의 타이머가 울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무대 위로 향했다. 눈을 가린 서리는 바깥의 소동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하게 오븐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벽하게 구워진 두 번째 달빛빵을 꺼냈다. 첫 번째 빵보다 더 깊고 진한 희망의 향기가 소란스러운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권희주는 서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갑자기 밝아진 시야와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의 모습에 서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를 심사위원석 앞으로 부드럽게 이끌었다. 심사위원장은 경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새로 구워진 빵을 한 조각 떼어 천천히 맛보았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짜 재능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그는 서리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골든 리본 베이킹 챔피언십 최종 우승자는 서리 씨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이자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우승 트로피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권희준을 보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수치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녀의 가장 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그가 함께 있었다. 서리는 깨달았다. 진짜 우승 트로피는 자신의 손에 들린 저 반짝이는 물건이 아니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을 믿어준 저 남자, 권희준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골든 리본 챔피언십의 결선 무대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편의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최진혁과 윤책영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과 함께 사회적인 몰락이라는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서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샛별시장에 이름 없는 제빵사가 아니었다. 달빛방의 창시자이자 불의에 맞서 자신의 재능을 증명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방송 출연 요청과 투자 제의가 쇄도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었다. 바로 잃어버렸던 자신의 세상을 온전히 되찾는 일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시장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학생이 되었다. 권희준은 그녀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어 교사를 붙여주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글자를 빨아들였다. 밤에는 권희준이 여전히 그녀의 개인 교사가 되어주었다. 이제 그들의 수업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수치심이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만이 가득했다. 권희준 역시 변했다. 그는 미각을 거의 되찾았다. 이제 그는 서리가 만든 음식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다양한 맛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세상 최고의 맛은 여전히 서리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주는 따뜻한 빵 한 조각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냉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부드러운 온기가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피도 눈물도 없는 총수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회장님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리는 이제 제법 어려운 책도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인생에 조금 늦게 찾아온 숙제였을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권희주는 서리를 채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천마그룹의 회장실이었다. 1년 전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지장을 찍었던 바로 그곳. 여긴 왜 다시 끝내야 할 일이 남아서 권희주는 서재의 육중한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두 사람의 발목을 묶었던 고용 계약서였다. 우리의 시작은 끔찍했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종이 한 장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나는 감히 짐작도 못하겠어. 그는 계약서를 서리의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펜 한 자루를 함께 건넸다. 이제 당신 손으로 직접 끝내줘. 서리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자. 그는 계약서의 맨 마지막 텅 비어있는 여백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가 미리 적어둔 한 문장이 있었다. 이 계약은 사랑으로 인해 무효가 되었음을 증명함. 서리는 천천히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석자 서리를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인생에서 자신의 의지로 서명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문서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찢어 발기듯 함께 찢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꽃집처럼 바닥에 흩날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계약이 하나 남았는데 권희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서리의 손을 잡고 펜트하우스의 주방으로 이끌었다. 주방의 커다란 조리대 위에는 아주 못생기고 군데군데 탄 투박한 빵 한 덩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어. 권희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당신 생각하면서 밤새워 만들었지 아마 아무 맛도 안 날 거야. 그래도 그는 빵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쪼갰다. 1년 전 그날 밤 서리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쪼개진 빵의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의 속살 속에 작은 반지가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서리는 숨을 멈췄다. 권희주는 그 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그녀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굶주린 사람이었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언제나 굶주려 있었지. 그런 나에게 당신은 빵 한 조각을 주었소. 당신은 내 배를 채워준 게 아니라 내 텅 빈 영혼을 채워줬어.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야. 서리 씨,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빵이 되어주고 싶소. 남은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빵이 되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주겠소.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반굴져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대신했다. 몇 달 후, 샛별 시장의 한쪽 귀퉁이
서리의 낡은 가게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빵집이 문을 열었다. 서리의 온기 한 조각이라는 예쁜 간판을 단 작고 아늑한 가게였다. 그곳은 더 이상 서리 혼자만의 가게가 아니었다. 때때로 최고급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나르기도 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빵집이었다. 어느 해질녘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다. 가게 앞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분이 배고픈 눈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리와 권희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날 구운 가장 따뜻한 빵 한 덩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1년 전 그날 밤 서리가 권희준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노인의 손에 빵을 쥐어주었다. 힘내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빵을 허겁지겁 먹는 노인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차가운 빵 한 조각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누어주는 더 크고 따뜻한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등 뒤로 빵집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오렌지색 불빛이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